네, 여의도 카페에서는 무슨 말이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구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네, 뭐 되게 바빴어요. 정신없이 바빴고 뭐 시장도 바쁘고 또 이제 뭐 아무래도 뭐랄까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어제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도대체 예상이 안 되는 시장이고 네. 방향성을 못 잡겠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코로나19 이전의 시장과는 완전히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는 완전히 그 시장의 모양 자체, 형태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로 뭐 뉴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주식시장이야말로 진짜 2020년 이후에는 확실히 이제 뉴노멀의 시대로 돌아선 거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시장에 영향을 주는 재료들을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좀 새로워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따라가기 힘들구나. 이제는 저도 이제 이제 시장에서 그만 떠나라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가지마, 가지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안 됩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요새 은퇴 선언을 하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시장에 적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네. 뭐 다른 뜻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어제 이제 잭슨홀 미팅도 했으니까 뭐 어제 어떠한 흐름이 혹시 나왔는지 혹시 간략하게 한번. 뭐 지금 사실 이제 잭슨 미팅이 시작이 됐고 네. 뭐 이제 여러분 다들 관심이 모아지는 거는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내일 새벽. 네. 결국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뭐 그런 쪽에 지금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잭슨 미팅이라는 게 단순히 뭐 그 연준의장의 연설도 중요하지만은 원래 그러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원래는 이게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논의를 하는 자리예요. 컨퍼런스예요. 그러니까 막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자리인데 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자리가 이제 그 약간 변질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항상 이 잭슨 미팅에서 그 당시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에. 네. 뭐 벤 버냉키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고 그린스펀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잭슨 미팅 하면은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하는지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모든 초점이 모아지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사실 이번 잭슨 미팅의 주제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경제 및 정책 환경 제약 조건에 대한 재검토에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19 이후에 결국은 이제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내놨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정책적인 패러다임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이제 그게 정말 옳은지에 대해서 토의를 했었어요. 엑선 미팅에서. 네. 그 이제 금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원래 논의가 되어지는 자리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의 관심은 과연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에 다 신경이 가 있는 거고 파월 의장이 얘기 이전에 이제 제가 계속 그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도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또 에스터 조지 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지금 잭슨 미팅의 주관입니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거든요. 네. 뭐 이건 약간 뭐 TMI인데 네. 와이오밍이라는 데서 와이오밍주 사잖아요. 와이오밍주는 미국에서 가장 낙후된 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구도 제일 적고 네. 정말 그런 얘기 하죠. 뭐 한 사방백리에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이제 이런 주에가 굉장히 그 황야도 많고 네네네. 뭐 산도 많고 이런 지역이래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그러니까 와이오밍주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잭슨 미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딴 게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네,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 여기는 정말 뭐 미국의 물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프로야구라든가 미식축구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도 프랜차이즈도 없고 오. 네, 그런 주거든요. 되게 네. 그러니까 제일 낙후된 네네. 서부에 가장 낙후된 주인데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잭슨 미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주에 네. 가장 그 내세울 수 있는 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이제 TMI고 네. 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어제 이제 이 발언을 했고 또 이제 라파엘 보스틱이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
하나같이 전부 매파적이에요. 지금 맞아요. 보면은 전부 다 뭐 75bp 얘기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뭐 여러분들 아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연준 총재의 발언이 한 10건 있었거든요. 대략. 네.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한 개 정도? 맞아. 기껏해야. 네. 아, 있긴 있었군요. 네,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비둘기파적인 게 아니고 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발언. 나머지 전부 다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연준이 금리 더 인상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을 때까지는 지금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고 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흔히 이제 FOMC가 거의 매월 있다가 지금 텀이 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블랙아웃 기간까지 많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다 쏟아내 놓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지금 연준의 어떤 스탠스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너무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거를 조금 이제 누르려는 그런 의도가 되게 강해요. 신나지 마라. 네, 제발 방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 파월 의장이 이번에 되게 매파적인 발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렸는데 뭐 지금 거의 그렇게들 이제는 거의 이제 그게 스탠스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언론의 스탠스로 그렇고 이번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다. 시장도 거의 이미 반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어젯밤의 분위기는 사실은 의외로 네. 파월 의장이 조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30분 발언을 한다 그러면은 앞에 한 25분은 막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가 마지막 5분에 이제 뭔가 약간 앞에 걸 약간 좀 중화시키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해석이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연준은 사실 지금 되짚어 보면은 뭐 이렇게 연준의 스탠스가 항상 일정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항상 시장이 왔다 이제 그때 해석을 다르게 한 거죠. 네. 뭐 이제 뭐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그때 약간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만들어갔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연준이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 한 1년 정도의 스탠스를 보면은 긴축께서 그렇게 뭐 바뀌지는 않았어요. 엄밀히 네, 보면은.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이게 뭐 금리 인상의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두고 조금 이제 조절 정도만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9월 FOMC에서 지금 0.50, 0.75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는데 0.5를 올리는 것도 자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조금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꾸 이제 사람들이 0.75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마치 0.5를 올리면 큰일 나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0.5도 빅 스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네. 과거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0.5를 올리면 굉장히 완화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0.5를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0.5도 뭐 연준이 결코 뭐 긴축을 갖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뭐 지금 오늘 오히려 이제 지금 관전 포인트인 파월 의장의 발언만 놓고 보면은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굉장히 시장을 잘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파적인 발언 열심히 하다가도 뭔가 좀 이제 막판에 좀 중화시키는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중립적인 어떻게 어제 우리 장중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사실은 뭐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스탠스가 좀 약간 완화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가 좀 많이 오른 막판에 반등폭을 확 키운 그런 이제 뭐 외국인들 막판에 돌아서고 이런 또 요인으로 작용을 하긴 했었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자 이제 뭐가 됐든 간에 매파적인 발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또 이제 잭슨 미팅이 끝나면은 시장은 또 한 번에 불확실성의 해소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는 그거를 지금 또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지금 시장 FOMC 지난 7월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굉장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이제 그 앞에서는 열심히 막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더니만 이제 그때서야 조금 이 연준에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부랴부랴 좀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그러니까 잭슨 미팅이
종료가 되면은 시장은 또 한 번 이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는 뭐 시장은 오히려 저는 이게 끝나면은 조금은 다시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수가 조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네. 뭐 그것도 이제 뭐 오래가는 그런 이슈는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한 차례 이미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시장은 좀 이제 안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어제 물론 여러 총재들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딱 보면은 이미 거의 컨센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조금 너무 노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해서 그게 충격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워낙 얘기를 많이 그리고 하더라고요. 제임스 블루들은 맨날 뭐 3.75, 4%까지 올라야 된다. 이거는 뭐 몇 달째부터 계속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 어제 시장은 별로 충격도 받지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유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 5일에 있으니까, 네. 물론 이제 CPI 아까 계속 어제 오늘 뉴스 본 것 중에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8월 CPI가 좀 중요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거 보고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중요한 지표들이 이제 그 FOMC 그 잭슨 미팅 이후에는 결국은 일단 PCE 물가 지수가 1차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건데, PCE 물가 지수는 요번에 전월 대비해서 확실히 둔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또 한 번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이후에 이제 8월 CPI까지 나오면은 확실하게 이제 정말 지금 지난달에 인플레이션이 꺾인 거가 조금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치 봐서는 모른다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들이 있었는데, 네. 만약에 8월 CPI까지 좀 확실히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확실히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제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가 됐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에서 오펙 플러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지금 사실 유가가 어제는 좀 빠졌습니다. 이제 90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유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지금 그나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시장에서 뭐 이런 그 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네, 아니에요. 네. 유럽에 있어서. 네. 이게 지금 사실 달러가 저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유로가 너무 약해요. 네, 저는 이게 유로가 이런 식으로 약해질 거라고 좀 생각도 한 적이 없는데, 그만큼 유럽이 어렵죠. 그러니까 유럽은 아직까지 뭐 인플레이션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아직까지 확인 안 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뭐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지표들을 보면은 그나마 어제 이제 이포 기업 실사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조금 이제 호전되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지표들은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쪽에 비하면은 어림도 없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의 강세를 촉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유럽인데, 네. 이제 이것을 또 이제 촉발시키는 건 결국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뭐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이제 천연가스를 무기화시키겠다, 이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뭐 외신에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Winter is coming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데 겨울 오면은 진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뭐,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뭐 14년 만에 최고치 벌써 경신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나마 이것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게 유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오펙 플러스의 결정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이란 핵합의 같은 경우도 미국이 지금 이거 갖다가 좀 계속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 유럽이 여기서 우려했던 대로의 가스 대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온다면은, 네. 이거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경기 침체가 어떤 전방위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은 좀 이제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취약한 쪽이 아무래도 이제 이머징 쪽에 취약할 것이고, 가장 취약한 쪽은 유럽이고, 유럽은 정말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지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여기 이제 에너지라는 그런 그 변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부분을 지금 그나마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유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주고 이런 부분이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그나마 이거를 조금 이제 그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오펙 플러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FOMC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좀 괴롭힐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가 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시장에서도 주가가 그런 부분들이
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네. 국내에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좀 약간 아주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그 우리나라가 무슨 뭐 이 천연가스 가격하고 영향을 받는 그건 부분은 상당히 적어요. 우리나라는. 다만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간접적인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 유로 가치 계속 떨어뜨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달러의 강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원달러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40원, 45원까지 가서 어제 조금 이제 주춤했는데 네. 예, 정부의 개입이 이제 시작됐고 그런데 이제 1,350원이 일단 1차 저항선이라고 이렇게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1,350원을 뚫게 되면 저는 1,400원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이제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대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환율로 영향을 바로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네. 이게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직접적인 것보다도 이 간접적인 부분이 더 무섭게 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김팔라딘님께서 부장님 네. 유럽의 에너지 대란의 영향이 국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제 그거죠. 네. 이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에너지 대란보다는 에너지 대란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그 영향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그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 요 최근에 이제 무역 수지도 그렇고 이번에 뭐 102억 달러의 적자가 나왔던 게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 수입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무역 수지가 계속 안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 저도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이게 환율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런 이게 어떤 그 무역 수지의 측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그 경제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어제 이제 외국계 쪽에 하고 많이 좀 지인들하고 어제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 투자자들께서 지금 새롭게 미국 주식을 사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환율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효과가 많아요. 그렇죠. 왜? 가지고 계신 더 분들은 비싸지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무임승차하는 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좋아. 새로 사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어제 외국계 증권사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신규 투자 절대로 미국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저도 이게 그렇겠구나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환율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미국 주식이나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지금 신규로 매수하시는 부분들은 그거를 감수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딱 관심 생겼는데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럴 리 없겠지만은 만약에 환율에서 확 떨어져 버리면은 그러니까요. 양쪽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주식도 떨어지고 주식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고. 네, 이런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네. 아마 이거 여러분들 아마 생각 못 하신 부분일 텐데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이제 무역수지 얘기했으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결국은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저는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개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단순히 이게 지금 원 달러 환율의 문제라면 얘기가 다른데 이건 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그 통화가 그거에 대해서 다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그런 정부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 달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단순히.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전 예상을 해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뭐 원 달러, 엔 달러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어느 통화가 더 예. 선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의 진입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원달러 환율이 뭐 1,400원, 1,350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네. 전 이게 상당히 초반엔 이해가 안 갔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네. 그런 수급들이 지금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은 사실 8월에 들어서도 하루 빼고 계속 매수였어요. 네. 쿠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놓고 보더라도 이게
단순히 이제 그런 뭐 환율이 뭐 이게 많이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 이제 이런 생각은 조금 거기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화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역 수지라든가 이런 측면들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면은 네. 결국은 이 원달러 환율은 조금 여기서 어느 정도 이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건 바람입니다만은 네.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의 메리트는 뭐예요? 외국인이 들어오는 우리 시장.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그 뭐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저평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아시겠지만 올해 1월부터 따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시장이죠. 네. 낙폭이 컸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뭐 저평가다 뭐 밸류에이션이 뭐 이제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좀 약간 다른 시각에서 이건 저만의 접근인데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의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가 네. 뭐 이제 반도체 관련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밸류체인의 대정립이고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그 흐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게 비근한 예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것들이 좋아요. 지금 흐름들이. 네. 좋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이런 것들, 이런 흐름들. 또 이제 여기서 덧붙여서 조금 이제 확대를 시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난 다음 이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시장이 주목하는 건 방산주예요. 네. 예. 어제 그러니까 우리 방송 이게 굉장히 이게 특이한 현상인데 이런 뭐 큰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약간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의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이. 네. 왜냐하면 8월 들어서 이제 초반에는 조금 이제 시장 인덱스를 사는 듯한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이제 뭔가 우리 시장에 지금 그 느낄 수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그런 거다. 이게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인덱스라든가 이런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저평가의 매력보다도 네. 이제는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서 뭔가 이런 그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건 약간 뭐 저만의 생각인데 네. 저는 최근에 어떤 외국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런 그 얘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이번 주도 보면 초반에는 조금 조정을 보이는 건가 하다가 또 이틀 동안 계속 상승 흐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에너지 대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에너지 대란 네. 덕분에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LNG선에 대한 수요도 엄청 그렇죠.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주도주라고 꼽을 수 있는 것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에너지 관련주들 우리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조선기자재라든가 다 이렇게 점점 가지를 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그게 당장에 뭐 수혜가 될지 아니면 앞으로 기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생각보다 그런 반영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업종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건 업종 내에서 그 굉장히 그 순환매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뒤늦게 툭 튀어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뭐 2차전지에서는 최근에 코스모 그룹주라든가 네. 또는 이제 그 이런 그 수소 관련주 중에서 어제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보고 제가 시장에서 확실히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가 좀 덜 올랐는지 뭐가 좀 이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주목을 못 받았는지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앞에서 이화정 관장이 그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 저는 계속해서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뷰를 얘기할 때 개별 장세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냥 개별 장세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개별 장세의 특징은 그거예요. 일단 그 업종 종목들이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네. 그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일단 뭐 1등 주들이 좀 먼저 올라가면은 또 이제 못 올라간 것들이 따라 올라가는 키맞추기가 나타나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시장이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띄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최근에 뭐 엔터주 같은 경우도
부각이 막 되고 네, 있고 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순환매의 흐름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어쨌든 간에 시장을 끌고 간다는 거죠. 네. 이게 이번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한 거의 고점에서 100포인트 정도가 빠지면서 조금 우려의 시각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뭐 좀 급한 그런 분석가들은 이거 쌍바닥 나온다. 쌍바닥 안 나왔죠 결국은. 네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제가 이제도 그런 말씀했지만 V자 반등이 나왔다면은 이게 쌍바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지수의 반등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완만하게 나왔다가 지금 이제 눌림목의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에 조금 악재들이 겹친 거거든요. 이제 뭐 네. 긴축이라든가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겹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지금 소화해내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사실은 지금은 다시금 시장이 또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시장이 분명히 지수 중심의 어떤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지금 같은 이 반복과 조정의 연속성이 당분간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개별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유가 얘기해 주셨고 환율 얘기해 주셨고 어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 결국 네. 이창용 총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제 지금 뭐 지난달에도 한국인 총재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 0.25%를 이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연준보다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조금 더 이게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조금 더 빨리 액션을 취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저는 여유가 생겼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한 6% 이상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올리면 이게 금리 역전, 금리 이제 갭 차이가 계속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따라는 가는데 네. 하지만 이제 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빅스텝을 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이죠. 네, 대출이 워낙 지금 많아요. 주택담보대출. 이게 주담대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영끌주기라든가 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빅스텝을 했지만은 그거는 상당히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들이 있고 결국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0.25를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게 스탠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를 이제 벤치마크를 하는 거죠. 이게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게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뭐 네네. 금리 역전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아직까지 쟤네는 계속해서 뭐 빅스텝까지 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한국은행 스탠스는 제가 어제 보면서 느낀 거는 정확하게 굉장히 뭐랄까 매파적인 것도 아니고 비둘기파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한국은행이 오히려 지금은 연준보다 훨씬 더 그 스탠스를 잘 잡고 간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네. 먼저 우리가 이제 액션을 취한 부분도 있고 지금은 오히려 대응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금리가 일정 부분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다만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이제 뭐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좀 이제 억제하는 이런 쪽으로 아마 계속해서 정책을 펼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당국에서도 이제 그 은행들 그 예대 마진 이런 거 계속해서 지금 그 정책적으로 좀 통제를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하면은 저는 뭐 한국은행의 지금 스탠스는 뭐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준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한국은행.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하나씩 했고 혹시 뭐 민서 씨 뭐 관련된 주도 섹터 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주도 섹터요? 저 엔터주 아까 말씀 주셔가지고 엔터주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 사실 이제 지난주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지금 대장주가 돼버린 게 JYP가 대장주가 돼버렸어요. 예, 뭐 사실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그 지금 이제 엔터주들이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티스트의 컴백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 공연에서의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로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 JYP는 가장 큰 리스크였던 트와이스의 재계약이 됐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7년차 그 어떤 그 징크스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와이스는 정말 그 부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년 차이는 뭐 적어도 한두 명씩은 뭐 탈퇴를 하거나 아니면 네. 아예 통째로 재계약이 안 되거나 네. 그렇죠. 딴 데로 옮기거나 뭐 이런 그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트와이스는 이제 그 재계약하면서 이번에 이제 선주문도 지금 100만 장 이상 들어왔고 앨범 선주문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트와이스 그 JYP의 주가에는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JYP는 결국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새로운 그 아이돌 그룹들이 한 4개 정도 런칭이 되는데 JYP에서요? 네. 네. 이게 이제 뭐 그 비근한 거는 이제 그 일본에서 니쥬 같은 그 컨셉의 보이그룹이 런칭이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로컬 보이그룹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JYP가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로컬 공략을 잘해요. 니쥬도 사실 그건 일본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든 그룹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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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니쥬는 사실 굉장히 성과를 거뒀고 맞아요. 바로 그냥 데뷔 시즌에 그 연말에 하는 홍백과 합전에 나올 정도로 그 정도의 그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홍백과 합전 아무나 나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거는 네, NHK에서 그건 한때 시청률이 70%가 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다 보는 거야. 일본 사람들 다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연말에 그냥 12월 31일 날 밤에 다 보는 거기에 이제 데뷔 연도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니쥬는 그 정도의 성과를 거둔 거고 이제 그 컨셉으로 이제 보이그룹을 내년에 런칭을 할 거고 또 이제 중국 쪽의 로컬 또 그 아이돌을 런칭을 할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로컬 공략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봐서는 저는 굉장히 그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저는 과거에 좀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원더걸스가 미국 진출했다가 네. 좀 잘 안 됐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하나의 그게 비싼 수업료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컬 그러니까 이제 또 JYP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지금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하고 제휴해가지고 미국 쪽의 어떤 이런 미국 내에서 K-팝 그룹도 런칭을 할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 지금은 상당히 좀 먹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YG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번에 블랙핑크 컴백을 하면서 역시 이것도 이제 선주문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SM도 이번에 이제 그 대규모의 그 이제 해외 콘서트들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이게 지금 대표 아티스트의 컴백 또 이제 그 해외 콘서트의 본격화 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면에서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실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막 반영이 되면은 네. 주가는 당연히 퍼포먼스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은 굉장히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오른 종목을 따라사일 것 같지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저는 뭐 만약에 눌림목이 나오거나 좀 그 조정폭이 있으면은 그때는 오히려 접근하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9월 달에 미국에서 K-팝 ETF 맞아요. 그게 그 맨날- 런칭되죠. 네, 된다 네. 하고 9월 달에 된다면서요. 드디어.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지금 어쨌든 간에 K-팝이 그 굉장히 이제는 네. 그 정도의 위상이 된 거예요. ETF가 나올 만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아시지 모르겠지만 사실 K-팝이라는 말이 처음 생긴 게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그거 98년도 그래요? 그 한일 98년도? 문화 수교 할 때 그때 이제 처음 생긴 거고 예. K-팝의 원년이라고 우리가 잡는 건 2009년입니다. 왜 2009년이냐면은 2009년에 여러분 2009년에 가장 히트한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혹시 아세요? 기억 안 나요? 2NE1 아니에요? 2NE1? 2009년이 네.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가 나온 해예요. 아. 그리고 소녀시대의 지가 나온 해입니다. 그러니까 쏘리쏘리가 우리나라 그 아이돌 노래 중에서 최초로 글로벌 히트 친 노래가 쏘리쏘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 시장을 완전 석권을 해버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맞아. 그 전에 뭐 단순히 일본에서 좀 유행했고 이런 스타일이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시장을 넓힌 해가 2009년이에요. 네. 뭐 그때 이제 빅뱅의 거짓말이 나온 해고 2009년이. 네. 그러니까 2009년이 엄청난 라인업이었어. 사실 맞아요. 1년 동안이. 이 해가 이제 우리가 그 K-팝의 원년이라고 보는 그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글로벌화의 원년인 거예요. 아. 이제 단순히 이제 이 시장을 뭐 우리나라 시장, 일본 시장 정도에서 동남아 이제 더 나아가는 시장으로 가는 건데 네. 이게 불과 이제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된 건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ETF가 나올 정도가 된 거죠. 그만큼 이제 하나의 그 산업이나 또는 이제 섹터로 자리가 잡은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JYP가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K-팝 그룹을 아예 런칭시킬 정도로 그런 정도의 지금 그 위치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그래서 뭐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뭐 항상 그 또 하나 또 한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절대로 추격 매수하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요? 눌림목을 줍니다. 지금 우상향의 흐름에서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박스나 부장님께서 이렇게 골고름에 대해서 앞에 팔라딘님께서 환율 유가 얘기보다 더 그러니까요. 더 신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제 힘드시다고 그러니까요. 환율 제가 골고루 얘기하니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9년 지가 나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아까 들어오시자마자 어제 대구 갔다 와서 막 힘들다고 하셨는데 엔터도 얘기하시자마자 막 와. 골고루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이게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유가 환율 이런 거 얘기하면 약간 톤 다운될 수밖에 없고 네, 네. 업종을 얘기하면 이게 단순히 엔터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네. 업종을 얘기하면 훨씬 더 텐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업종들은 최근에 그쵸? 흐름이 좋잖아요. 네, 굉장히. 네,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제 가장 좋았던 건 사실 수소 같은 건데 네. 그러니까 뭐 말 나온 김에 수소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번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가장 큰 수혜는 수소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재생의 끝판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전 그런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론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뭐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한참 그 이제 진보를 하고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소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수소차의 어떤 그런 지금 어떤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수소에 대한 뭐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갖다 얘기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수소가 상대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조명을 덜 받았다가 네. 이제 움직이기 좀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전엔 사실 수소 관련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소차 관련주라고 이제 그쪽에서 움직였는데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결이 달라요. 이제 연료전지라든가 네. 뭐 수전해라든가 좀 더 근본적인 기술적인 부분들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지금 결국은 아직까지는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들을 보면은 이제 부생수소라고 그래가지고 화학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분명히 이제 그 거기서는 이제 다른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좀 나쁜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같이 발생하는 수소들을 갖다 끄집어내서 쓰는 이러한 이제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대부분인데 결국 이제 방향성은 그린 수소라고 그러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전기 분해해 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그 수소를 이렇게 빼내는 네. 이러한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걸 이게 우리가 그 방향성인데 워낙 지금 그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아직 그런 쪽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네. 지금 초보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퓨얼셀 붙는 종목들이라든가 어때서 퓨얼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좀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네. 결국 그런 거예요. 퓨어. 결국 이제 그런 쪽에 아주 그대로의 수소 이런 쪽으로의 어떤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풍력 태양광이 물론 지금 당장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예, 수소에 대한 관심이나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네. 좀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업종 얘기하면 텐션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엔터 얘기할 때 등받이 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수소 얘기하니까 등받이를 다시 뒤로 컴백을 하셨습니다. 너무 재밌다. 엔터주 얘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습니다, 부장님. 이게 좋아하는 거사 그냥 그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예, 뭔가 좀 뭐 상담을 만약에 뭐 고객분들께서 물어보실 때도 네. 사실 업종 얘기하는 게 재밌죠. 종목 얘기하는 게 예, 시장 얘기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확실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엔터 플러스 여기서 이제 네. 저는 요 최근에 사실 넥슨 게임즈가 어제 좀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 네오이즈도 최근에 좀 네.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저도 이제 그동안 계속 게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안 좋게 보고 있다가 네. 요즘 자꾸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지난주 뭐 말고 이제 향후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게임주는 좀 어려운데 이게 지금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게임주들의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항상 뭔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 주가 오르고 신작 나오면 빠지고 네. 넥슨 게임즈가 또 이제 그걸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참 이게 그 굴레에서 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또 한 번 신작인 거고 결국은 또 한 번 시작인 거고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가 일단은 그래도 상반기에서는 가장 그 신작으로 재미를 본 건 카카오 게임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우마무스메가 워낙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게임주들은 신작에 대한 모멘텀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좀 그런 그 어떤 이 사이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 먼저 반영되고 오히려 이제 게임 나오면은 이게 주가가 빠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염두에 두시고 저는 게임주를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사실 게임주를 끌어올린 부분들은 이런 신작도 신작이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뭐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이런 그 부가사업들하고의 이제 연계인데 네. 하반기 정도가 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이런 것들이 돈이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연결이 되는지 네. 아닌지 그냥 그때 그냥 변죽만 올리고 끝난 건지 이런 쪽의 구분이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좀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런 그 판가름이. 네. 이제 그러면은 아마 그런 쪽에서 이제 뭔가 비즈니스가 제대로 되는 쪽의 종목들이 주가가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신작뿐만이 아니라 네. 그런 그 부가사업에 대한 이 부분의 모멘텀이 하반기에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굉장히 저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몇몇 종목들은 아마 그래서 굉장히 차별화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하나의 게임 산업 전체에서는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를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가상화폐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건가? 가상화폐? 네. 글쎄요, 저도 부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게 계속 신작이 나오면은 네. 계속 빠져.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신작 발표하면 다 나가요. 근데 계속 이제 뭐 시장에서는 새로운 콘솔 게임 뭐 기대작 계속 얘기 나오는데 NC소프트는 결국 내년에 미뤘죠. 네. 프로젝트 TL 미뤘어. 그러면 이제 결국 크래프톤 칼리스퍼 프로토콜이 나온 뭐 막 기대감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까지 쭉 가보니까 아무런 그냥 기대감도 없고 그냥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라도 하나가 성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새로운 시장이 영역이니까 콘솔 게임 시장은 네. 그런 흐름이 나와야 제가 봤을 때 게임 시장이 돌아서지 않을까 싶어요. 저 게임 잘 모르는데 신작 나온다 그래서 좋은가 보다 이러고 딱 보잖아요. 종목을 그럼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게임 산업은 마케팅을 엄청 돈을 많이 쓰잖아요. 아. 막 저기 지나가는 광고판 뭐 하고 뭐, 네. 뭐 야구장이 뭐 그리고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광고에서 막 그러니까 예쁘게 나오고 막 멋있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썼는데 신작했는데 별로야 하면 아. 그럼 시장이 그거 해서 어떻게 다 할 거예요. 신작이 어느 정도 반응이 좋아야 주가가 그래서 올라가요. 그 다운로드 그 구글 스토어 다운로드 수나 뭐 매출 순위 막 그거 중요하게 나오는. 아, 그게 또 중요하구나. 네, 그게 계속 이어지는지 또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저 게임을 잘 안 하니까 게임을 잘 모르거든요.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 게임까지 해야 돼요? 주식 어깨에 발을 들였으면은 네. 어텐션도 들어야 되고 게임도 하셔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어텐션은 들었습니다. 엔터주 말하고 싶어가지고. 블랙핑크도 들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사심이 담긴 거 아닐까요? 부장님 이 정도면 사심 아니에요? 영업하세요. 앨범 사셨죠? 저는 원래 블랙핑크 좋아했는데 이번에 듣는 순간 뭐 우리 저 블랙핑크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흐름이 이제 뉴진스로 바뀌는 흐름이 이제 유진스를 요새 너무 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걸크러쉬에 대한 흐름은 이제 이 정도 얘네들이 지금 유행은 못 따라가 이제 이제 바꿔야 되는 타이밍인데 네. 예, 그 뉴진스를 물론 지금 하이브가 안 가는 이유는 워낙 BTS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음반 판매량이 줄고 있는데 K-팝 음반만 올라가고 있대요. 또 그러지 않을까 부장님? 제가 생각한 거는 이번 다른 거는 걸그룹이 원래는 사실 여자 걸그룹 돈이 안 된다는 얘기 맞아요. 진짜 네, 많았잖아요. 네, 원래. 이게 에스파부터 시작을 해도 이게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런 거죠. 그만큼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시장이 국내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으로 넓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팬덤들의 규모가 너무 커요.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뭐 네네. BTS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그 앨범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선주문이 100만 장, 200만 장 들어온다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음반 판매량이 떨어지는데 K-팝만 안 그렇다는 거죠. 네네. 네. 그게 이제 그런 팬덤의 힘이에요, 진짜로. 아. 이게 이제 이현희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과거에는 걸그룹은 돈이 안 된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이그룹하고 이게 진짜로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걸그룹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뭐 행사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수익 구조가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는 상당히 좁혀진 거죠. 단순히 이제 그래서 이제 걸그룹도 굉장히 이제 글로벌 히트를 얻을 수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음반 판매량도 이제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엔터사들한테는 엄청난 이제 베네핏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럼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본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오잖아요. 네. 엔화. 네네. 근데 엔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정관리요? 굉장히 이거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그게 좀 그런 거는 약간 역시 이게 상대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손해는 보죠. 네. 당연히. 아. 예, 지금 엔화가 약하기 때문에 워낙에 역시 이제 그거는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오 하나하나 발전되네. 한번 했습니다 오늘.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게임 엔터 뭐 다 물었고 이제 오늘 힘드신데 컨디션을 저희가 너무 오래 그러니까요. 아유, 벌써 54분, 55분까지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얼른 힘드시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